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 남윤거입니다. 이제 3월 학력평가 처음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대학을 가면 2026학년도 이제 학번이 되죠. 26학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26이라는 말,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꽤 많이 썼었는데, 26이라는 말은 우리가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이제 날아오를 때 이륙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학번이라는 게 꽤 의미가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의미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은 미래를 이륙하기를 바라면서 올해 1년 정말 잘 보내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첫 단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미랑 그리고 올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들께서 봤는데 이 3월 학평이라는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2학년 때 학평 다 봤죠? 뭐 2번, 3번씩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3번 이렇게 시험을 봤을 텐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대학을 들어갈 때 이게 점수로 반영되지는 않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륙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수능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맞추지? 또는 난 어떻게 수능 고득점을 맞지? 라는 거에 하나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집어넣어놨는데 이걸 지금 하나하나씩 약 40-50분 동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다 봤는데 이번 시험은 우리가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게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예를 들면 수원에서 8문항 정도 나와요. 수투에서 10문제 정도 나와요. 뭐 이렇게 뭔가 시험의 단원별로 문항의 숫자가 조금 고르게 정해져 있는데 아마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정 단원에서 조금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수학은 이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이런 형태로 수능이 나오는 거구나를 점검하기에는 정말 좋았던 시험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주 뒤가 되면 이런 성적표를 받습니다. 물론 고1 때 받았던 거, 고2 때 받았던 거랑 똑같아요. 포맷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뭘 보냐면 나는 100분위가 몇이지? 난 등급이 얼마나 되지? 그리고 여기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나는 상위, 어떤 친구는 99.83, 나는 상위 0.17%야. 이렇게 성적 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거의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위가 80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나는 상위 20%구나. 이걸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는 고3이 됐으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보셔야 된다. 뭘 봐야 되는 거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륙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약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질문하면 확실히 알고 있는 건 굳이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확실히 모르는 건 지금 공부해야 될까? 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모의고사인 거고요. 이 모의고사에 보면 정답률이 A, B, D, E 이렇게 나와 있는데 C까지 5단계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성적표에 기재되어 있어요. 여태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셨을 텐데 여기 지금 A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쉽다라는 거고요. 이 E라고 되어 있는 건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7번 문항이 정답률이 2래요 라는 얘기는 정답을 맞춘 친구가 2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은 그럴 수 있어요. 주관식인 경우에는. 근데 국어나 영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형인데 정답률이 20%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웠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엄청난 오답이 거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대로 낚였거나 이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장은 누가 풀어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문항을 다 맞춘 친구들은
이 문항을 지금 해야 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A에 해당되는 정답률 80% 이상은 다 맞췄어요. B에 해당되는 것도 거의 다 맞췄어요. 근데 C부터 정답을 틀린 문항들이 다수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럼 C를 공부하는 게 낫냐? D를 공부하는 게 낫냐? E를 공부하는 게 낫냐? 라고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C부터 맞추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이 C라는 게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덜 어렵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맞출 확률이 그만큼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에 해당되는 건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수능에 나올까? 라는 것도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C나 D까지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 문항은 마지막에 점검을 해볼까? 이런 문항도 나올지 모르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적표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합격 예측 풀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그 문항별로 정답률이 다 나와요. 그럼 내가 틀린 문제가 실제로 남들은 어떻게 느꼈던 문제인지, 내가 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4개를 틀렸는데 와 정말 2에 해당되는 것만 4개를 틀렸네.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는 기본적인 문항은 다 알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고난도 문항만 조금 틀리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의 17문항은 다 맞추는데 문학 파트에서 조금 더 많이 틀렸네 라고 하면 문학 쪽의 합승량을 늘려야 되겠네. 이렇게 단원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도 정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된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눅 드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3월 학평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3만 시험을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6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재수생, 작년에는 16만 명의 수능을 응시했었거든요. 재수생들이. 올해는 좀 줄 것 같아요. 한 14만 명 정도로 2만 명 정도는 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찌됐건 14만 명이라는 재수생이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이 재수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라고 질문하면 6, 7, 8, 9등급에 해당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적은 게 재수생들의 분포입니다. 왜일까요? 요즘은 대학을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서 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적이 하위권이었던 고3 때 친구들은 이미 대학을 지역에 있는 대학이든 이렇게 대학을 다 이미 갔거나 다른 진로를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만 명 내외의 학생들이 재수를 경험할 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올해 한 14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 당연히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실제로 내가 요번에 3월 학평가에 완전히 최꼭대기에 있는 수석의 근처에 있는 친구야. 이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재수생들 때문에 성적이 다 하향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 특징.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있고요. 재수생들도 공부하고 있어요. 학업량이 누가 더 많냐라고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재수생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재수생들은 이 내신이라든지 비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채워야 될 이유도 없어요. 채우려고 노력을 해봐야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다 보니 시간을 우리가 쪼개서 써야 되는 게 고3인 거고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몰입을 할 수 있는, 몰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은 이 정도는 나타난다.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제대로 짜나가는 친구들이 되겠죠.
그리고 유지하는 친구들,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성적이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재수생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옳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비율까지 하면 우리가 보통 50%의 친구들은 성적이 유지되거나 올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3월 학력평가의 시험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성적이 오른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특히 어떤 과목이 더 많이 오르거나 그리고 유지가 되지? 라고 보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성적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사회탐구가 그렇죠. 재수를 하면 사회탐구 성적이 더 많이 오르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고3이 성적이 되게 많이 오르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고3 학생들의 상당수가 수능 성적을 올려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능 체제를 꼭 맞춰야 돼 라는 친구들이 꽤 있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는데 사회 탐구로 맞추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탐구로 맞추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탐구로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서 몰입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율도 오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자신감은 기본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풀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1등급, 2등급이 몇 점쯤 되지? 이런 거 확인하고 대부분 친구들이 끝내는데 그거는 그냥 확인 삼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답률 분석을 좀 해라. 그래서 내가 틀린 문항이 실제로 어떤 학습 방향을 세워야 되는 거냐. 우와, 내가 A를 틀렸네? 와, 그럼 정답률이 80%가 넘는 건데? 당연히 실수로 틀렸겠죠. 실수로 틀렸다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11월 수능 때 정말 또 다른 똑같은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면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거죠. 3월에 실수한 건 상관이 없죠. 연습 게임이니까. 하지만 이걸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수능 때는 실수하지 않게끔 본인이 체득을 시켜놔야 되겠죠. 와, B를 틀린 게 있다? 라고 확인하면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 맞춰야 되는 거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끝내고 나면 C에 대한 정답률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난 수열은 진짜 자신 있는데 그럼 다 맞췄어야죠. 근데 이번에 틀렸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정답률이 2라고 하더라도 이거 다 맞출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시면 이것도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내가 자신 있는 단원이나 과목은 어려운 문제도 맞추려고 지금 당장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작전을 한번 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문항의 다른 친구들과의 분포가 쉬운 문항은 빨리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저희 입시전략연구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라고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글자를 입력을 하면 이런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거기에서 밤 9시에 이제 라이브 설명회를 또 할 겁니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벤트는 뭐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겠죠. 뭐 입시 쪽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 이제 방향을 저희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는 지금 현재 200개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계속 영상은 업로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은 여러 가지 올리도록 할 테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댓글로
어떤 영상 필요한데 올려주세요 라고 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타이틀로만 이렇게 쭉 접어놨는데 이걸 예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목표라는 건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현재 3등급이야 라고 하는 친구는 2등급을 목표로 세워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3등급 맞은 친구가 수능 때 2등급이 목표예요.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우는 게 더 낫겠죠. 6월 달까지 2등급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2등급인 친구는 6월 달까지 1등급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세우는 게 구체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예를 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딱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국어로 따지면 1등급이 이때는 낮았죠. 이때는 높았고요. 다시 화법과 작문으로 했어요. 이게 응시자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와 이거 86점 맞으면 1등급이었다. 언어와 매체는 보통 84점 맞으면 1등급이었어요. 여기 지금 화법과 작문 94점이었어요. 작년에는. 언매는 92점쯤 맞으면 1등급이었습니다. 아, 언매가 2점 정도 1등급 컷이 더 낮구나. 2점짜리 하나 더 틀려도 1등급 맞는 데는 용이한 건 언어와 매체구나. 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5문항, 2문항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 아래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정답률이 35% 이하의 문제들. 다시 얘기하면 와 이거는 10명 중에 7명 정도밖에 못 맞췄어요 라는 문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지? 라고 확인을 했더니 2개였다라는 겁니다. 2개를 만약에 와 35%라는 얘기는 우리가 1번을 찍어서 만약에 정답이 1번이라고 하면 1번을 찍어서 맞춘 애들이 있겠죠. 그거 한 20% 가까이가 될 거예요. 왜요? 오지선다형이니까. 정답률이 35%라는 얘기는 실제로 알고 푼 애들은 한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죠. 몇 문제 나왔지? 라고 확인했더니 2문제예요.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아, 이건 틀려줘야지. 시험을 낸 사람들의 우리가 무언가 체면도 있지 해서 틀려요. 그럼 몇 등급이죠? 라고 질문하면 1등급입니다. 왜요? 5점밖에 안 빠졌으니까. 와, 이때는 이렇게 정답률 37% 조금 더 올렸어요. 이거 다 틀리면 몇 점이 빠지죠? 라고 질문하면 3점짜리 3개, 9점에 2점짜리 2개, 4점을 하면 13점이 빠져요. 그럼 87점이 되겠네요. 정답률 37% 이상의 문제를 싹 다 틀려도 와 그래도 1등급은 맞는구나 라는 게 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거죠. 아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굳이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1등급을 목표라는 친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을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목표하시는 친구는 어렵건 쉽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수능 최저로 1등급을 요구를 하는 대학을 원서를 써야 돼요. 수시로 갈 거거든요. 이러면 1등급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국어는 35% 내외 이상의 문제만 싹 다 틀리고 나머지 그래도 평이한 문제들은 싹 다 맞춰버리면 1등급이 유지가 된다가 국어의 최근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아,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려운 문항을 맞추려고 공부하는 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맞추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의 공부량은, 공부 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어려운 문항 빼고 나머지 다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워놓으면 1등급은 그대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수능은
상대평가 시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절대평가의 시험 같은 무언가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다 틀려도 1등급 나온다니까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정답률 22% 이상의 문제 3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개를 싹 다 틀리면 88점이 되겠죠. 와, 이 22%가 나왔다는 거 정말 어려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어의 35%가 어려운 거냐, 수학이 22%가 어려운 거냐 라고 질문하면 어찌 보면 국어 35%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찍어서 맞추는 애가 20%가 나오는 거고 얘는 찍어서 맞추기가 어렵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이도 거의 비슷한데 이런 문항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작년엔 수학이 3문제만 어려워서 이렇게 나왔다. 조금 난이도가 더 어렵게 나왔을 때는 1등급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는 40% 이상의 문제가 4점짜리 4개, 3점짜리 하나. 40%는 상대적으로 꽤 어렵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한 2개가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틀려도 실제로 1등급이 됐습니다. 아, 수학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어려운 거 3개만 나오면 실제로 시간의 압박을 덜 느끼겠죠. 근데 정답률이 40% 미만의 문제가 이렇게 한두 문제 더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의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점수도 따라서 그만큼 내려가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지금 3월 달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어려운 문항을 공부해야 되는 친구는 의대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화학생물공학과 등 무언가 서울대 꼭대기 있는 학과를 꼭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는 고득점, 최고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1등급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걸 우리가 착안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이거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틀려도 된다. 어렵지 않은 걸 다 맞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이 만들어진다. 이게 학습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맞는 학습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월달 시험을 보고 나면 생각보다 과목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언어와 매체하다가 화법과 작문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언어와 매체는 한 문제를 더 틀려도 화법과 작문하고 점수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은 도대체 몇 문제 나오는데요? 11문제 나옵니다. 11문제 중에 하나를 이쪽에서 더 틀려도 점수가 똑같다? 그럼 이건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죠. 과목을 바꾸면 점수가 실제로 오르냐라고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국어는 8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바꾼 친구들이. 물론 안 바꾸는 친구도 점수가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만 성적이 유지되거나 상승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하락이 되는 거니 유지가 되는 비율이 30%가 좀 넘고 오르는 비율은 10% 조금 넘는 친구들밖에 없으니 모든 친구들이 다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떨어진데 더 많이 떨어진다. 특히 어떤 과목이요? 국어라는 과목은.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은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 옆에 탐구는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탐구를 3월 달에 딱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과목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게 나을까?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있을 테니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실력 향상이 될 거예요. 또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은 또 3학년 때 공부를 별로 안 하다 보면 당연히 기억 속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 이 탐구는 바꾸는 친구들이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는 여러분들이 과목 변경은 고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국어 수학은 굳이 안 바꾸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내가 어떤 전형을 써야 될 거냐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은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나는 교과 쓸까? 종합 쓸까? 이렇게 고민하거나 논술은 해야 돼? 이 고민을 아직 안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러면 대학들은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 안 나간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 이 고민은 어느 정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지금 종합전형까지를 준비하려고 하면 3학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또 있죠. 또 있다라는 게 뭐예요?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비교과를 어떻게 충족시킬까를 또 고민해야 되는 거니, 이 고민을 하고 이거를 실행시키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거냐는 종합을 써야 될 거라고 결정하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종합을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내신 관리 어차피 7월 초까지, 7월 10일이면 기말고사가 다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딱 끝내고 그냥 바로 수능 모드로 돌아가면 되죠. 왜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고민은 첫 단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 학교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입시 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이걸 모두 다 정리한 사이트는 어디가라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사이트에 각 대학별로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와, 여기 영어영문학과 학교장 추천, 이게 교과 전형이거든요. 2등급, 종합은 0.5등급이 낮네. 와, 유럽 문화학과는 1.6등급이 낮구나. 중국어 문학과도 마찬가지고, 경제학과도 1.8등급 정도 차이가 나고, 경영학과도 1.6등급 차이가 나고, 쭉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합이 합격선이 낮은데? 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인식하시게 돼요. 숫자로만 딱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건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장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전형은 무슨 전형인가요? 라고 치면 교과,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교과 전형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는 고3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이 내신 가지고 뽑는 이 교과 전형은 자발적 포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발적 포기 고등학교가 어딜까요? 영재고,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 서울 쪽에 있는 하나고 같은 자사고들, 외고, 이런 고등학교의 상당수는 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학군지라고 하는 고등학교들, 뭐 대표적으로 대치동, 목동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이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와, 이건 내신 등급 가지고 뽑는 100m 달리기의 기록을 재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구나. 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받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전형을 지원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교과 전형은 지원풀이 굉장히 얇습니다. 지원풀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형은 어마무시한 이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학과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경영학과 1.8등급 학교장 추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전형, 이게 2024학년도인데 이때 33명 뽑았는데요. 23등까지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은 못 뽑았다라는 거죠. 왜요? 미달 났거든요. 어떻게 미달이라는 게 나죠, 서강대가? 왜 미달 났냐면 경쟁률이 4대 1이었어요. 그런데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애들이 약 30% 가까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경쟁률이 3대 1이 된 거죠. 내신 좋은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로 빠져나갑니다. 2배수가 넘게. 그래서 남은 애가 23명이었어요. 지원자 130명 중에 10명을 못 뽑았습니다. 만약에 내신이 5등급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을 겁니다. 7등급은요? 붙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학교장 추천에 해당되는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내신 이렇게만 보면 숫자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딱 열어보면 70%라 컷이라고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종합전형. 이 종합전형의 특징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얘랑 다르다. 얘는 올림픽입니다. 어떤 면에서 올림픽이죠? 과고, 영재고 지원합니다. 외고 지원하고요. 재수생도 지원합니다.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막 지원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다. 그럼 내신이 왜 이렇게 낮아 보이냐? 와, 유럽문화학과의 3.3등급이다. 누굴까? 대원의 골까? 명덕의 골까? 이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 아, 여기에 경제학과 3.2등급 누굴까? 서울국제골까? 고양국제골까? 아니면 저쪽에 공주 한일골까? 이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 와, 자연계 쪽에 4등급은요? 과학고 아닐까? 이렇게 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원풀이 다른 겁니다.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 된다. 내가 일반고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얘의 컷이나 얘의 컷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가 나나요? 이쪽은 이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내신이 상대적으로 더 좋고요. 그것과 연관이 잘 없는 과목이 상대적으로 내신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지원할 거냐? 수학 내신 좋고요. 물리 1, 2를 충실히 다 이해하면서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고요. 거기다 화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과학 과목의 성적도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영어 내신이 좀 낮은데요. 상대적으로 국어 내신이 좀 낮은데요. 사회 1학년 때 공통사회 망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종합에 유리한 거죠. 기본적으로 교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과 종합 어디를 지원할 거냐는 기본적으로 너무 지금 빨리 결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으로 이 앞에 이런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보면서 에이 종합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우는 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텐데 우리가 교과 종합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목표랑 약간 이반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반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신을 아무리 까봐도 나는 이 내신 가지고는 예를 들면 국민대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한양대가 있어. 연세대가 있어. 막 이렇게 있으면 내신 가지고 교과 종합으로 한양대, 저쪽에 연세대 이런 중간에 있는 대학들을 쓰기에는 뭔가 가능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죠. 아까 교과 빵꾸 난다며요. 물론 빵꾸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장, 두 장을 도전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입니다. 물론 지금 3월 달이기 때문에 논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7월 달 기말고사 본 때까지는 그냥 이 내신에 집중을 하시면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두 가지만 고민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문제는 한번 보자. 예를 들면 와 오늘 시험 끝났어. 오늘 여러분들이 또 책을 보면서 뭔가 공부하기에는 뭔가 분위기나 내가 지금 기분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을 수 있으니 이런 날 작년 논술 문제는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을 거고 재작년에 내가 진짜 한양대 가고 싶은데 한양대 논술 문제는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한 번쯤 엿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하기 위해서
와, 연대문 논술 문제 어떻게 되지? 자연계로 논술 보려고 하면 문제 이거 얼마나 맞춰야 될지 문제를 딱 보는 거죠. 아씨, 너무 어려운데? 내 연대 꿈을 접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와, 문과 논술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논술도 문과, 이과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과 친구가 이과 논술 봐도 되는 거고요. 이과 친구가 문과 논술을 봐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학을 좀 보다 보면 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죠. 우와, 한양대 논술을 딱 봤더니 와, 한양대 논술만 잘 쓰면 되나? 라고 확인했더니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려 한양대 추천형 3합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논술이 수능 최저가 생겼거든요. 아씨, 이거 맞춰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2등급 2개, 3등급 하나. 아니면 1등급 2개, 예를 들어서 5등급 하나. 이렇게 어떻게 맞출 거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무슨 과목으로 맞출 거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내가 어떤 과목에 몰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얘기에 뭔가 숨은 뜻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딱 보고 나면 학생들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와, 어떤 과목 잘 봤다? 아이씨, 어떤 과목 못 봤네? 이렇게 뭔가 성적 채점을 해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뭘 하냐면 잘한 거는 놔두고 됐어, 이건 이제 우와 1등급이네 이렇게 하고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제일 못 본 걸 공부하려고 해요. 이거는 고3한테 이 신학기 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못 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누구냐? 4개 중에 한 3과목이 1등급쯤 되는 무언가 다른 과목을 한 과목 정도만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거 끌어올리는데 부담이 없을 때는 못하는 거 하나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친구는 못하는 걸 지금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왜요? 여러분들은 고3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가 파이널까지 8개월도 안 남았다. 이 얘기는 남아있는 기회가 또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못하는 과목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나죠. 아씨, 공부하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요? 17년 동안 못한 거거든요. 왜 갑자기 지금 공부를 그 과목을 다시 하려고 하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과목을 해야 이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다.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성적이 올라가야 자존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무언가 다른 제일 못했던 거를 약간 뒤안길로 내버려 두고 잘할 수 있는 거 3개를 열심히 하다가 6월달 시험 봤더니 3과목이 우와 1등급 2등급으로 다 수렴을 했네. 그럼 이 나머지 한 과목을 여름방학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무언가 한꺼번에 몰입해서 시간을 여기다 안배를 한번 해볼까? 라고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지. 학기 초부터 이거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어라?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네? 또 중간고사 공부하다가 또 지체되고 또 5월달이 되면 또 무언가 또 공부를 또 해봐야지 또 하다가 6월달쯤 되면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성적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거냐를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3학년 1학기 내신도 어떻게 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잘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수능 얘기를 쭉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테마가 여기에 적혀 있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 수시의 원서를 쓸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전 영역 3등급 이렇게 적혀 있는데 3등급을 다 받아놓으면 2등급 2개 요구하는 대학교를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뭐 경희대학교 논술이든 동국대학교 논술이든 이런 대학교가 2개 등급합 5거든요. 못 맞추잖아요. 이렇게 쓰면. 우와, 이거는 경희대, 동국대까지 논술을 못 쓴다라는 얘기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적을 받으면요. 그 밑에 있는 대학교는 정시로도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 100분이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100분이 평균 내면 82쯤 되거든요. 82쯤 맞으면 어차피 세종대학교나 숭실대까지 애매하지만 그 밑에 대학교는 갈 수 있는 성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수시에 쓸 수 있는 대학과 정시에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일치하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입시에서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방금 아까 말씀했지만 못하는 거 하나를 배제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걸 무언가 만들어놔야 이것도 똑같이 92, 93 이렇게 2등급을 만들어 놨어요. 영어 3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는 수시에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개가 2등급이니 3개 7 이하, 3개 6 다 쓸 수 있는 거죠. 못 쓰는 건 뭐예요? 3개 등급합 5부터 못 써요. 3개 등급합 5가 어디에 있죠? 의대나 약대 일부 대학들에 있어요. 그럼 그거 안 가면 되죠. 나머지 대학교는 다 프리패스가 된다. 그리고 정시에 가더라도 수학 점수 너무 낮은데요? 수학 반영률 낮은 대학교 찾아서 쓰면 왼쪽 친구보다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금 학기 초에 계획을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오고요. 왜요? 못하는 거를 조금 뒤로 제껴놔야 공부를 할 때 힘이 생기죠. 자꾸 못하는 과목을 꺼내놓고 공부하려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이제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는 시기는 점점 지금 안 되는 시기로 바뀔 거예요. 그럴 때 못하는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 확인하다 보면 우와 수학 반영률 낮은 학교 되게 많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3월 학평을 딱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건 지금 이제 첫 단추를 깬 거예요. 그럼 마무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11월 수능인 거죠. 이 8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거냐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늘 시험 갖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내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행동 강령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플러스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우지? 라는 걸 구체적으로 잘 로드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올해 성공한다. 여러분들은 26학번이다. 반드시 날아 오를 수 있게끔 무언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올해 입시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의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변덕이 굉장히 많죠.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000명 뽑겠구나. 작년보다 1,500명 정도가 줄겠구나. 아, 그러면 올해 입시는 최상위권의 인원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는 게 작년보다는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나, 우와, 재학생이 이만큼이 느는구나. 여러분들은 황금돼지라서 그래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38,000명 중에서 70% 정도가 실제로 수능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28,000명 정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작년보다 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수생은 상대적으로 2만 명 정도 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해 인원을 합쳐보면 작년보다 10,000명은 안 늘 겁니다. 수능을 응시하는 숫자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고3은 늘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은 합격선이 작년보다 올라가겠구나. 작년에 들어갔던 선배들의 내신 가지고 우리는 써서 붙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수로 생각하면 다르겠죠. 등수로 생각하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교 전교1등이 어디 갔는데요? 이 얘기는 올해 전교1등은 어디 갈 거예요? 라는 건 똑같을 거예요. 왜요? 그건 어차피 전교1등이라는 숫자는 똑같으니까.
우리 학교 전교 10등이 어디 갔는데요? 저 전교 10등이에요. 라고 하면 똑같은 대학을 갈 건데 이 두 명의 차이가 뭘까요? 작년 고3에 비해서 올해 고3의 똑같은 전교 10등이 올해 전교 10등의 내신이 더 좋아요. 왜요? 학생 숫자가 이만큼이 더 많으니. 전체 학생 숫자가 많은데 똑같이 10등, 분자가 10이니까 당연히 등급이 좋겠죠. 그러니까 올해 교과 종합은 합격선이 올라간다. 여기에 의대 정원 1,500명이 빠지면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수생이 2만 명 이상 줄 것 같아요. 저희가 재수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 우리가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저희나 시대인재나 대성이나 다 학원들을 보면 지금 작년보다 인원이 다 준 것으로 조사가 돼요. 그럼 올해 제가 2만 명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수생까지 고려하면 그보다 더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와, 그러면 수능에 막강한 재수생들이 준다? 이 얘기는 수능 최저를 열심히 노력하면 맞추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작년 고3들은 수능 3월 학평에 비해서 수능까지 성적 상승을 도달한 친구들이 국어, 수학 10%, 탐구 20% 정도가 됐는데 우리 때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건 맞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시도 경쟁 상대는 고3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맞추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했는데 올해 수능 최저를 상당수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낮췄습니다. 고대 똑같은데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되었냐면 탐구가 작년까지는 두 과목을 합산해서 한 과목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탐구를 한 과목만 잘한 것만 빼서 수능 최저 등급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약화된 거죠. 약화됐네요. 약화됐어요. 약화됐고요. 약화됐고요. 약화됐습니다. 수능 체제도 오히려 또 하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은 실제로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더 좋아질 겁니다. 어찌됐건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요. 아까 제가 서강대학교 30%가 수능 체제 못 맞췄다고 했는데 서강대 수능 최저가 뭐냐면 놀랍게도 세계 3등급이에요. 지원자가 보통 내신이 1등급 대 후반이거든요. 1등급 대 후반의 아이들이 수능 최저 세계 3등급을 못 맞춘 아이가 30% 가까이가 된다. 전 이걸 처음에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추려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꼭 맞추셨으면 좋겠다. 수능 최저가 없었던 대학도 올해 이렇게 주요 대학에서 늘어났습니다. 수능 최저의 위력은 점점 강화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지금은 내신에 집중을 하면서 수능 최저를 어떻게 중간중간에 시간을 녹여서 학습을 만들지?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어떻게 연결시키지? 등등을 기본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수능 최저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 다 확인하시고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과학탐구 여기 영상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찍어놨는데 과학탐구 지정대학교는 이런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의대나 약대나 이런 쪽은 상당수가 이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꿈이 무조건 약대예요. 의대예요. 이렇게 되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뭘요? 과학탐구를. 근데 일반 대학으로 따지면 서울대 하나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일부 학과들만 이 과학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의학학 계열의 뜻이 없고요. 저는 서울대에도 뜻이 없어요. 저는 연대, 고대 이하부터가 저의 목표 대학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는 꼭 과학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작년부터 이런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었는데
재작년까지는 다 과탐이 지정이었거든요. 대부분 대학이. 작년에 처음에 이렇게 선택제로 바꾸고 났더니 과탐 응시자 숫자가 이만큼 줄었어요. 작년에 이미. 올해도 또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예상은 15만 명 벽이 깨질까 약간 두렵긴 한데 어찌됐건 인원이 이렇게 지금 17만 명까지 작년에 줄었고요. 올해는 15만 명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25만 명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 이렇게 인원이 주는구나.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과학탐구는 잘 봐야 되겠구나. 밑에 애들이 주니까. 사회탐구는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이 과목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유튜브 영상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산점은 그래서 대학이 부여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3% 가산점 이렇게 주면 예를 들어서 와 나는 사회탐구를 선택했을 때 100분이 96을 받아요. 근데 과학탐구를 시험을 보면 100분이 93쯤 받아요. 이러면 3% 가산점을 받으면 거의 똑같아진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럼 93 대 96 거의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 5%는요 90하고 95 과학탐구는 90을 받는데 사회탐구는 95 맞을 수 있어요. 이러면 점수가 똑같은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사회탐구는 95 맞을 수 있는데요. 과학탐구는 9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선택해야 되죠?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과학하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왜요? 90에서 100까지 올릴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나니까. 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3월달이니 학습량을 기본적으로 올리다 보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친구는 과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어, 수학도 어느 정도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리고 과탐이 사탐보다 5 정도밖에 안 떨어질 것 같으면 과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아직 8개월이 남았으니. 근데 국어, 수학도 아직 막 정돈이 안 돼서 막 뭉개져 있고 이럴 때는 사탐을 조심스럽게 넘어가 보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뭐 올해부터 연대, 한양대 내신 들어가는 거 처음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내신은 아직까지는 이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전형만 내신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와 나는 스카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러면 서울대를 쓰고 하나는 연대고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내신이 그래도 2등급 때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내신은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왜요? 2등급과 3등급은 점수 차이가 4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3등급과 4등급은 8점 차이로 확 벌어져요. 그래서 이 고려대 작년 입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보통 내신이 2.5등급 수준에서 전체 학과가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 절반쯤 들어간 친구들은 내신의 우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신 관리를 좀 열심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뭐 연세대는 올해 처음 반영되는 거지만 아직 내신은 크게 변별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내신이 강점이 없는 친구는 연세대 쪽으로 많이 몰리겠구나. 이런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내신이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한 이번 시험에 어찌됐건 고생 정말 많으셨고 9시에 라이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깼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 깼으면 빼면 됩니다. 그거 다시 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에 대해서 너무 실망 가지시지 말고 끝까지 올해 입시 꼭 이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첫 설명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